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화려하고 복잡하고 기묘하기도 한 문양을 봅니다. 이럴 수 있을까 싶게 서로가 번지고 엉겨 있습니다. 툭 떨어져 혼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에 물감을 바르면서도 펼쳐질 문양에 대해 확실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데칼코마니죠. 오늘은 이런 분을 모셨습니다. 나하고는 다른 것 같지만 펼쳐진 데칼코마니처럼 반대편에 내가 있는, 결국은 나이고 우리인 시인을 모시고 내부의 문의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볼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새싹 땅콩차 가져와. 뱅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이렇게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막 일단 울어주는 사람이 있죠. 안타까운 사람과 마주쳤을 때는 이렇게 우물쭈물 막 말도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돌아와서 후회하고, 그 장면이 이렇게 화살처럼 가슴에 박혀서 뽑지도 못하고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단단해 보여도 알고 보면 허당일 수 있는 사람. 오늘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김민정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민정 시인이 작년에 낸 각설하고 산문집. 오늘은 요거로 소개를 드릴 건데, 제가 이 책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물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시인으로서 팬이니까 이제 책을 뭐 이렇게 열심히 봤지만, 다른 산문집하고는 또 다르게 이제 여러 군데 기고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렸던 네네. 그런 글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그 뭐라 그럴까요? 호흡도 다양하고 생각, 실제로 써나가는 문장의 문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해서 읽으면은 여러 권의 책을 보는 듯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사람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면도 있다, 이런 면도 있다 그러면서 봤는데,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시인의 산문집 그러면은 사물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여행기가 주로 많고, 그래서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한 톤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책 전체가. 근데 그것과 다르게 요거는 테마도 굉장히 많고 해서 읽는 분들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다채로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좀 흔히 여태까지 우리가, 물론 이 이전에도 산문집들이 있었고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한동안은 포토 에세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맛이라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권하려고 바쁘신 분을 여기까지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바쁜 척을 하고 다녀서 그렇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저랑 통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저 바쁜 척 하는 게 아니라요. 라고 했는데, 네. 뭐라 그럴까요? 뭐 내가 팬이라서 항상 좋게 들렸는지는 몰라도, 나름 오해를 사는 일이 종종 있나 보다. 아니요. 스케줄 잡을 때 되게 여러 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일 것처럼 보였는데 한참 바쁠 때여가지고 진짜 날짜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것저것 많이 몰릴 때죠, 연말에. 네, 너무 몰리는 날들이 몇 개가 딱 그럴 때여가지고. 다행이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직장인이 아닌, 물론 직장인이긴 하지만 네. 책 만드는 분이잖아요. 시인이면서도. 네네.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책 만드는 사람들의 삶, 일상 뭐 이런 것들. 책 만드는 사람도 직장인이죠. 네, 직장인. 네. 네, 그리고 가장 경기에 예민하기도 하고 네.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한 편이라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남의 밥벌이를 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뭐 직장인으로서 어떤 삶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뭐 어려운 시기들도 물론 있었고 좋을 때도 물론 있었고 하지만 책이 아니었으면 제가 오래 그렇게 일을 못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잡지사부터 시작을 해서 종이 만지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종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같이 겪었고, 지금 이제 또 책의 사업이 많이 사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운명을 같이 살다 보니까 직장인은 직장인인데 약간 인생을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종이랑. 그래서 종이와.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라기보다는 이 약간의 의무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냐에 대한 또 궁금함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사실 좀 더 의무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걸 좀 지켜내고 싶어하는 마음. 네. 근데 어찌 보면은 또 뭐라 그럴까,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직장인이니까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완성품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쵸. 서류의 어떤 한 부분이고 결제를 받아야 되고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저는 이제 집 짓는 일을 하니까 물론 보람은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가서 근무했던, 내가 정말 한 2년 3년씩 가서 애를 썼던 건물이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 건물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야, 엄마 이거 아빠가 진 거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건 조금 이제 또 특수한 경우니까 일반 직장인은 성과에 대한 게 없을 텐데 책 만드시는 분들은 세상에 이렇게 한 권씩 내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 이름이 편집 누구 이렇게 해서 딱 세상에 나오니까. 근데 그래서 사람을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확실히 내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불어 이번 책에서 아쉬움이 없는 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또 다른 책을 만들 다음 때는 책을 또.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출판 쪽에 계시는 분들은 좀 천천히 늙고 덜 늙고 그거 좋으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의 피로도를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기보단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애기 편집자 중에서도 감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선배 사수가 어떤 학습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감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건 조금 뭐 연차하고 다른 것 같아요. 연차와 다르게.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이 맞는다라는 확신만 들면 정말 재미나게 일할 수 있는, 정말 자기의 그런, 물론 연예인들이나 뭐 다른 직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주도권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나이하고 연차하고 상관없이 계속, 왜냐하면 장르가 또 대단히 최근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시험해 볼 수 있고, 끊임없이 실패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또 이렇게 그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많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반 직장인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방황할 기회도 많을 것 같아요. 더 흔들릴 기회가. 절망할 시간이 되게 자주 오죠. 그리고 종이책 만드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값이 싸단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책 싼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매대에 올라갔을 때까지의 성취감과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열패감과 더불어 왜 이걸 못 알아줄까라는 그 섭섭함,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은 자기 반성하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된 건 아닐까. 근데 저자에 대한 원망은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 탓하는 법을
배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네요. 네, 자기 반성. 왜냐하면 책이 너무나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애정을 기울였느냐를 책 스스로가 되게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반대네요. 네. 흔히는 이렇게 해서 책을 내면 편집자의 물론 노력이 들어가지만 아니 잘 써야 팔리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편집자들이 저자 탓을 맨 마지막에 한다는 거는 오늘 처음 듣는 말 같아요. 네, 맨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거든요. 책이 잘 안 되면 저 같은 경우 되게 미안하거든요. 서로 미안해요. 네. 경험하신 것처럼 그러신다. 저는 이제 편집자가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원고를 이렇게 주고 그 책처럼 원고를 주고 이래 이렇게 해서 하자 아니면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편집자가 하는 게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잘 안 되면 나는 나대로 또 미안한 거예요. 아이고 원고를 내가 좀 잘 못했나. 그래서 내가 한번 더 보고 교정제 받았을 때 더 좀 내가 신경을 쓸 걸 못 해줘서 이게 안 되나 뭐 이러면 눈치 보여요. 안 팔리면. 되게 미안하고. 아니 편집자가 더 미안하면 클 거예요. 근데 앞에서 미안하다고 백날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안 팔리는 거. 근데 책이라는 게 편집자하고 저자 두 사람만 힘을 합쳐서 되는 과정이 아니라 뭐 조판, 인쇄, 뭐 디자인, 뭐 표지 디자이너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많은 여러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전체를 컨트롤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편집자가 가지는 책임이 되게 많이 큰 거고 여러 사람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면 모두 좋은데 대부분 잘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특히나 문학으로 우리가 무슨 성을 쌓기는 참 어려우니까. 근데 그 미안한 마음들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책은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는 뭐 책의 성과는 좋았지만, 뭐 판매에 대한 부진함 때문에 미안함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좀 써보면 어떨까라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뭐 성공한 책이 있으면 그 아류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몸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도 자체를 책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편집자가 이렇게 원고가 굉장히 자기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는 들었는데 안 팔리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잡지를 제외하고 한 400~500건 정도의 책을 만들었는데 원고가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난히 또 이렇게 마음에 오는 원고나 이런 게 없었나요? 그거는 당연히죠. 사람한테 편애하듯이 원고한테도 편애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게 내가 만들어야 되는 내 책이다라고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나처럼 쳐다보게 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콩깍지가 씌워지죠. 네, 그게 되게 그러니까 저가 만약에 다른 일이 아니라 편집자 생활이 시인으로서의 삶보다 더 맞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제 시한테 그렇게 콩깍지 안 씌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야 되는 책들의 저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눈이 시인인 편이에요. 트위터에 그런 게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는 트위터 하려는 목적이 제가 시인으로만 살았으면 트위터 안 해요. 근데 제가 편집자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독자들이 놓칠 수 있는 책들이잖아요. 대부분 시리 소설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제가 정말 좋은 거에 꽂혀가지고 이런 건 정말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루에 한두 권이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뭐 판매될 수 있으면 전 그런 거 되게 안 부끄럽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제가 읽기에도 이게 지금 편집자로서 홍보라기보단 이렇게 읽다가 막 좋아서 썼다는 느낌이 와요. 한 줄 이렇게 딱 쓰고 할 때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때 뭐 다 보는 건 아니지만 눈에 띌 때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연동해 놓은 걸 이렇게 볼 때가 탁 눈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읽다가 이게 기분이 좋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을 딱 써놓는. 아니 근데 일단 저가 문인이다 보니 저가 만들게 되는 문인들이 다 친인척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의 책을 소개하려는 마음이 드는데 가족의 일회 같은 경우는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뭐가 갑자기 닿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의 책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지금 많은데 그날 그러니까 되게 한 6개월 뒤에 나올 책도 미리 원고 읽어보고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목을 좀 짓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 권의 책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날 꽂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가 잊어버릴까봐, 까먹을까봐. 그래서 이제 표시할 겸, 그리고, 오늘 요런 거를 독자들이 올리면 좀 좋아하겠다. 이런 거를
이렇게 계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잡지사 기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감은 그런 거였고 문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거는 그런 독자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독자들이 있는 걸 아니까 내가 조금 더 좋은 거를 이렇게 선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은 좀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편이에요. 느낌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혼자 이렇게 씩 웃을 때도 있어요. 한 줄을 읽으면서. 네. 아, 이런 마음이었나 보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활자인데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홍보라는 느낌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강박이 있는 게 딱 140자를 써요. 네. 그러니까 그게 딱 항상 140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거 쓸 때는 빼놓고 좀 긴 문장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안 남겨요. 딱 채워서. 그러니까 그걸 1이고 2고 못 남기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딱 0으로 만드는 140자 스스로한테 치면 문장 연습이 되거든요. 예. 강박증이 있죠. 140자에 대한. 네. 여기 책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 바보 서막 얘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제가 잠깐 한 3줄 되는데 시인들 말이야. 죽기 전에 자선시 한 10편 정도 낭송한 거 녹음해뒀다가 장례식장에서 틀어놓으면 어떨까? 좋긴 한데 너무 슬프지 않을까? 무지 눈물 나지 않을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자기 시 듣고 가면 덜 외롭지 않겠어? 요 꼭지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시인으로 살다 죽다 시가 되는. 신현정 선생님 장례식장 갔다 왔던 얘기 같은데 사실 각설하고라는 제 산문집은 제가 너무 바쁘게 살았고 그리고 남의 책 만드는데 정신 팔려서 제 원고를 정리를 하나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재 의뢰가 오면 거절을 안 했던 게 뭐 맨 뒤에 형철이도 표사에 써줬지만 그냥 매일매일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 매일매일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다 잃어버릴 걸 아니까 어거지로라도 지면이 있으면 남겨야겠다라는 게 있어서 아주 긴 분량의 연재는 제가 맞지 않았고 8매 정도? 5매에서 8매 그래서 되는 한 꼭지가 한 페이지짜리가 꽤 돼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책은 원고지가 3,000매가 넘어 있었던 거를 거의 반 이상을 줄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지루한 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1부부터 5부까지 약간 재미를 좀 주기 위해서 구성을 그렇게 했는데 그 신현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저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되게 어린애 같으시기도 했는데 장례식장 갔는데 너무 썰렁했어요, 사실. 그런데 선생님 얼굴은 이렇게 사진 속에 있어서 그런데 귀에 목소리가 쟁쟁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돌아가셨다는 느낌이. 근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뭐 지금 못 본다고 해도 영영 잃어버리는 건 아니니까 그 목소리를 기억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에 시인들이 시를 그렇게 쓰는데 좀 들려주면 안 될까? 약간 그런 걸 아이디어랍시고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옆에 그때 박형준 시인이 이제 오빠가 같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쟤 미쳤나 하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죽었을 때 제 시가 물론 이게 장례식장에서 제가 죽었을 때 틀어놓을 만한 제 시는 아니지만 목소리가 있으면 오래 기억을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르신네들 장례식장 혹은 돌아가시기 전에 최아림 선생님도 그렇지만 많이 이제 마지막이다 싶어서 뵈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얼굴보다 목소리가 이렇게 귀에 남는 게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본인은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저는 제 목소리가 낭송용은 아니지만 그냥 시 기억날 것 같아요. 제 시 중에서도 제가 영정사진 찍듯이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시를 골라서 한 3편만 녹음하면 전 할 것 같거든요. 본인은 할 생각이 있다. 네, 전 사진보다도 소리가 더 강하게 남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래 이거 저는 그래서 이거 괜찮다. 이렇게 조용하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영화실은 조금 소란스럽잖아요. 이렇게 막 시끄럽고 그러니까. 거기다 뭐 음악을 틀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시인의 상가라고 하면 그 시인의 육성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 너무 이제 사람이 없을 때 너무 조용한 데를 가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더 오히려 좀 시끌벅적했으면 그냥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데를 이렇게 있으니까 뻘쭘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런 게 나오면 왜냐면 뭐 교회에서 오신 분이나 뭐 이제 절에서 오신 분들은 막 이렇게 소리가 막 나잖아요. 많이 나죠.
그러면 시인들만의 특권이 이거다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 그냥 철없는 생각을 해본 거죠. 최근에 모 시인의 상가도 굉장히 썰렁했다고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저도 못 갔어요.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못 가긴 했지만, 이제 정병근 시인하고 차지주 시인하고 몇이 이렇게 이제 가서 운구까지 하고 다 했는데, 그때도 지금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굉장히 조용하고 어찌 보면 서글펐을 텐데, 물론 이제 본인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정말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이렇게 계속 무한반복으로 털어놓더라도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꼭 또 문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도, 네. 다른 보통 사람들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화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네. 휴대전화 없이 다 살았었는데, 네. 휴대전화가 없으면 죽는 줄 안단 말이죠, 지금. 근데 상갓집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또 되게 이렇게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고인을 애도하는 거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그의 음성을 듣는 게 저는 가장 남는 그러게요.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서. 물론 유족들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는데. 근데 평생 시인의 가족으로 살았다는 거는 그들한테 이런 거라도 주면 네, 그냥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제가 지금 문인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만드는 문장의 소리라는 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인들이 나오면, 또 소설가들이 나오면 당신들이 쓴 시나 소설을 낭독을 해요. 그걸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집에 가서도 얼굴보다도 그 시나 소설이 되게 많이 떠오르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문장의 소리 얼마 전에 제가 가서 이병률 시인 눈사람 여관 낭독하고 왔어요. 작년 봄이었나요? 작년 봄에는 이제 그냥 제 시집 때문에 한번 갔었고, 네. 얼마 전에는 이병률 시인 눈사람 여관. 근데 좀 난감한 게, 여관에 가요. 이렇게 되니까 제 톤하고 조금 이 시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자기 시를 읽어야죠. 근데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네, 거절하셨어야죠. 김태형 시인이 형 뭐예요? 이제 그것도 토요일 날. 그 이제 그래 그러면 미리 만나서 콩나물국밥 하나씩 먹고 하자 그러고 이제 갔는데, 집에서 아무리 읽어도 이게 감도 안 오고 확 이렇게 느낌이 없어서 굉장히, 집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고 실제 가서는 이제 이렇게 두 번 만에 이렇게 또 오케이를 해줘서 네네. 다행히 왔는데, 그러네. 문장의 소리. 아니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그게 노래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꼭 상가에서 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간직하고 있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 낡은 무슨 결혼식 비디오나 아니면 그 전엔 또 뭐가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에 이렇게 어른들은. 그쵸. 노래 많이 녹음해서 서로 선물해주고 그랬는데. 그 자기 노래도 막 이렇게 해서 넣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요즘 이 기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흔해지니까 무심해지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노래 불러줄 수도 있고, 동영상 듣고. 찍는 거 휴대폰만 틀어도 다 동영상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기억하려고 보면은 이제 못할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런 생각을 너무 뒤늦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뒤늦게 하게 된다. 네. 쓸데 없을 때. 아하. 참 그래요. 지금 또 이렇게 폈더니 무구 얘기가 나오네요. 네. 무구 예뻐요? 아니, 그냥 저 같아요. 제가 고양이 지금 2마리를 키우는데. 무도? 무구와 무아라는. 무아다, 무아. 무아, 예. 예, 그런데 한 마리는 그냥 먹는 거, 이런 거보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거 좋아하는 거고, 하나는 또 먹는 거에 집착하는 개 같은 고양이가 하나 있는데, 그냥, 모르겠어. 그냥 좀 아픈 고양이를 그래서 데려왔던 건데, 무구는 좀 아팠던 애거든요. 손이 좀 다쳐서 아팠던 애를 이렇게 너무 혼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있었던 애를 그냥 제가 저거다 이렇게 안고 왔던 터라, 고양이라는 생각보다 그냥 저 같아서. 식구 같기도 하고. 네, 너무나 식구 같죠. 저 혼자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날씨 추운 날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개 때문에. 어디서 봤더라? 제가 보니까 순진무구, 무아지경 이렇게 써놓은 거서 봤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고양이 2마리들이 같이 있는 걸 제가 이제 그렇게 자주 있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기억나게 남겨야 되는 것처럼 고양이들은 사진을 남겨야겠더라고요. 조금씩 다 자라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고양이 이름 지을 때 되게 신경 많이 썼거든요. 책 예. 제목 짓듯이. 예. 근데 우리 무구는 정말 순진하고 무아는 정말 놀 때 보면 무아지경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무자 들어가는 이름으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딱 그 두 개가 저한테는 걔네들한테 맞더라고요. 무구 무아. 고양이 얘기하니까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아니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요. 네. 아, 고양이. 개하고 고양이하고 어떻게 고양이가 훨씬 좋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걔는 제가 집을 오래 비우고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혼자 잘 있을 수 있는 게 고양이라고 해서 고양이를 키웠던 거고 저는 어렸을 때는 개를 많이 키웠어요 집에서는. 그러니까 개하고 더 잘 맞는데 예. 근데 제가 집을 너무 오래 비어 있는 상태에서 개들만 냅둘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 잘 있을 수 있는 애가 고양이라서 둘 중에 고른 거죠. 고양이는 뭐 현재만 생각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고양이 속을 누가 알겠어요. 예, 뭐 저는 그냥 예. 고양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고양이 입장에서 되게 가소로워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고양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양이 같아요. 고양이 물건, 뭐 예를 들면 고양이 장난감, 네. 고양이 먹이, 뭐 고양이가 좋아하는 사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고양이 같고요. 네. 그 외에 뭐 고양이는 이래, 고양이는 어떻다,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은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다 다른데 우리 무구만 쳐다보고 있어도 그런 책자에 있는 거랑 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배우는 게 많은 거죠. 동물들한테도. 네,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겠어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편인데 애들 천식 때문에 지금 뭐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없어서. 절대 키울 수 안 돼요. 네, 작은 애가 천식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번 주장도 하고 뭐 이렇게 회유도 해보고 하는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을 붙이는 순간부터는 자기 천식에 대한 걱정은 안 되거든요. 걔 떼내기가 싫어가지고 발을 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려운 얘기구나. 네. 나중에 마당 넓은 집에 가서 그냥 마당에서 개를 기르는 수밖에 없는 모양. 네. 쉽지 않네요, 이게 또. 참 답답하기도 하고. 자, 오늘 김민정 시인 모시고 각설하고 독특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권해드리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산문집 하면은 우리가 대체로 이게 담담함 이런 걸 떠올리게 되죠. 산책의 속도라 그럴까요? 회상하거나 예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선입견을 단번에 깨주는 산문집을 만났습니다. 출판된 건 작년 연말이고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김민정 시인 팬이니까 뭐 나오자마자 바로 사서 읽었지만 사실 그러고 잊어버렸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이제 초대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또 잊어먹었습니다. 지난 6월에 한겨레 출판에서 시인의 사물들이란 단행본이 나왔는데 거기 제 원고도 실려 있었거든요. 근데 김민정 시인 이 산문집 오늘 소개해드린 각설하고 이게 한겨레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생각이 났죠. 그래서 이번엔 절대로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뭐 제가 이러고 삽니다. 잠깐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책을 읽으시면 기존의 산문집과는 확연하게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리듬이 있고 울렁거림도 있고 반성과 눈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종횡무진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문장의 속도감도 또한 아찔합니다. 만약 저한테 이 책을 한 줄로 표현하라 이렇게 이런 주문이 온다면 매력적인 조울증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책 만드는 여자, 무구와 무어 이렇게 두 마리 고양이와 함께 사는 여자. 어쩌면 새침한 외모 덕분에 오해를 받기도 하는 여자. 이런 김민정 시인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어떤 매력이냐고요? 인간으로서의 매력입니다. 우는 여자는 예쁘고 우는 남자는 아프다고 말하는 시인의 종횡무진과 멍든 무릎을 여러분께 권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엉망진창 대한민국 각설하고 책이라도 읽자는 방송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